지금 인도 경제에 충격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인도는 한국 기업에 9천억 원 벌금을 부과하고 핵심 기술 이전까지 요구했는데요. 우리에겐 14억 시장이 있다는 자부심 속에 72시간 최후 통첩을 던졌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끝나던 순간 삼성의 한마디에 크레인은 17초 만에 멈췄습니다. 그 뒤로 50만 명의 일자리가 흔들리고 투자 수십억 달러가 국경을 넘었습니다. 모디 총리가 사과했지만 이미 30년 신뢰는 떠난 뒤였는데요. 대체 그 72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안녕하세요. 로미입니다. 오늘도 감동 라인을 찾아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즐겁게 들어주세요. 잠깐 시간 내셔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틴 라르센입니다. 덴마크 출신으로 인도 타밀나두 공단에서 한국강진그룹 해운물류 총괄을 맡고 있어요. 오늘 아침은 평소와 달랐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항만은 아직 평온했어요. 아직은요. 휴대폰이 진동했고 화면에 본사 번호가 떴습니다. 서울은 지금 한밤중이었죠. 김 부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너무 차분해서 오히려 불안함이 엄습했습니다. 주정부에서 72시간 통첩이 왔다는 소식이었죠. 통화가 끊기자마자 메일함을 열었습니다. 예상대로 주정부 공문이 도착해 있었어요. 노동환경 개선 요구안 수용 72시간 최후 통첩. 내용은 명확했습니다. 임금 70% 인상. 현지인 경영진 50% 이상 임명. 핵심 기술 이전 로드맵 제출. 수용 불가능한 조건이었어요. 이건 협상이 아니라 퇴출 명령이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검은색 바인더가 있었습니다. 48시간 출항 체크리스트 14항. 부임 첫날부터 준비해온 비상계획이었어요. 현지 정세가 불안정해지면 언제든 이런 날이 올 수 있다고 판단했던 겁니다. 휴대폰으로 항만 하버마스터인 아누프에게 연락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긴장감이 묻어났어요. 항만 전체가 술렁이고 있다고 했습니다. 항만 노동조합장인 비크람이 이미 노조원들을 집결시키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야간 슬롯 22개를 요청했습니다. 48시간 안에 필요하다고 강조했죠. 아누프의 침묵이 길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9시 17분. 초침이 움직였어요. 틱, 틱, 틱. 마침내 그가 도와주겠다는 답을 줬습니다. 책임은 제가 져야 한다는 조건이었죠. 육상 디스패처인 미라에게도 연락했어요. 라스트마일 트럭 180대를 48시간 내로 요청했죠. 그녀의 반응은 예상대로였습니다. 디비아 주정부 정책보좌관이 모든 차량 배차를 막으라고 지시했다는 소식이었어요. 하지만 우회로가 있었습니다. 협력사 명의로 신청하라고 지시했어요. 항만 쪽에서 함성이 들려왔습니다. 창가로 가서 내려다봤어요. 노동조합장 비크람이 마이크를 들고 연설하고 있었습니다. 굴복 금지라는 현수막이 바람에 나부꼈어요. 그의 목소리는 울림이 컸지만 내 마음속 결의는 더 단단했습니다. 책상으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어요. 칸보이 플랜을 열고 서울로 승인 요청을 보냈습니다. 이 계획은 우리의 핵심 자산과 설비를 48시간 안에 안전하게 탈출시키기 위한 전략이었죠. 180대의 트럭을 시간차로 배치해 주정부의 감시망을 피하고 설비 128대를 손상 없이 분해해 600TEU 컨테이너에 실어 선적하는 전 과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TEU란 20피트 국제 제표준 컨테이너를 말합니다. 일종의 대규모 탈출 작전이었죠. 응답은 즉각적이었어요. 승인. 진행하라. 두 단어가 모니터에 떠올랐습니다.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느낌이었죠. 보세 창고장인 프라딥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핵심 설비 분해를 시작하라고 지시했죠. 손상률은 0.3% 이하로 유지해야 했습니다. 그의 답장은 간결했어요. 지금 시작한다고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군중은 더 많아졌어요. 그들의 함성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내 시계는 계속 틱, 틱, 틱.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니었죠. 하지만 계획은 우리 편이었습니다. 서울에서 다시 연락이 왔어요. 군경 호위를 요청할지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필요 없다고 대답했어요. 민간 작전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들의 우려가 전해졌지만 내 확신은 더 컸어요. 우리는 협박엔 답하지 않습니다. 타임테이블에 답합니다. 전화를 끊고 체크리스트 1번 항목에 체크했어요. 작전 개시. 48시간 카운트다운이 시작됐습니다. 내 시계 초침은 계속 움직였어요. 틱, 틱, 틱. 창밖의 함성과 내 안의 침묵이 대조를 이뤘습니다. 그들은 외쳤고 나는 움직였어요. 말이 아닌 행동으로 답하는 것. 그것이 차이였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사무실 창문으로 항만의 불빛이 하나둘 켜지는 모습이 보였어요. 12시간이 지났습니다. 남은 시간은 36시간. 체크리스트 2번 항목에 체크했어요. 야간 작업 준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하버마스터인 아누프였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야간 크레인 슬롯 22개를 확보했다고 했죠. 평소의 2배 가격이었지만 지금은 가격을 따질 때가 아니었습니다. 중요한 건 시간이었어요. 육상 디스패처인 미라에게서도 연락이 왔습니다. 라스트마일 트럭 180대를 배차했다고 했어요. 우회로를 통해 접근할 것이며 각기 다른 시간대에 도착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정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한 조치였죠. 창밖을 내려다보니 항만 입구에 인파가 모여들고 있었어요. 노동조합장인 비크람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울려 퍼졌습니다. 내일 아침 6시 항만 봉쇄가 시작됩니다. 어떤 차량도 어떤 화물도 들어오지 못할 것입니다. 함성이 터져 나왔어요. 그들의 구호가 건물 벽에 부딪혀 메아리 쳤습니다. 노트북을 열었어요. 실시간 뉴스 피드가 업데이트되고 있었습니다. 주정부 정책보좌관인 디비아 라오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었죠. 현지화 패키지라는 이름의 문서를 들고 있었어요. 그녀의 표정은 단호했습니다. 강진그룹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모든 자산을 동결하겠다는 발언이 자막으로 흘러갔어요. 타임라인을 다시 점검했습니다. 이대로라면 노조의 봉쇄가 시작되기 전에 핵심 화물은 모두 선적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여유는 없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용납되지 않는 상황이었죠. 보세 창고장 프라디백에서 보고가 왔어요. 설비 분해가 예정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손상률도 0.2%로 목표치보다 낮았어요. 그의 팀은 밤새 작업을 계속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통신 라인을 암호화했어요. 서울과의 직통 채널을 설정했습니다. 김 부회장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현지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봉쇄 예고, 야간 슬롯 확보, 우회 동선 준비까지. 그의 질문은 하나였습니다. 군경 호위는 정말 필요 없나? 내 대답은 단호했어요. 필요 없습니다. 저희는 싸우러 온 게 아닙니다. 그의 침묵이 길었습니다. 승인 신호가 왔어요. 체크리스트 3번 항목에 체크했습니다. 민간 작전 확정. 밤 11시 첫 번째 컨보이가 출발했어요. 창고에서 항만으로 향하는 트럭들이었습니다. 헤드라이트가 켜지고 엔진 소리가 들렸어요. 우리의 48시간 작전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휴대폰으로 실시간 모니터링을 했어요. 빨간 점들이 지도 위에서 움직였습니다. 트럭들이 예정된 경로로 이동하고 있었어요. 우회로를 통해 항만으로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항만에서 첫 번째 크레인이 가동되기 시작했어요. 설비가 담긴 컨테이너가 천천히 들어 올려졌습니다. 컨테이너선 갑판 위로 내려앉는 모습이 CCTV로 보였어요. 새벽 2시 공단 노동자 투쟁위원회 위원장인 라훌의 차량이 항만 입구에 도착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강경파 리더였죠. 그는 몇몇 조직원들과 함께 주변을 살피고 있었어요. 우리의 작전을 눈치챈 걸까요? 숨을 죽이고 모니터링을 계속했습니다. 다행히 그들은 곧 떠났어요.
아직은 본격적인 봉쇄 준비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경고였습니다. 새벽 4시 첫 번째 선적 작업이 완료되었어요. 총 48TU가 선적되었습니다. 전체 계획의 8% 정도였죠. 아직 갈 길이 멀었어요.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항만 입구에 모여드는 인파가 보였어요. 노동조합장 비크람의 봉쇄 작전이 시작되려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우회로가 있었어요. 그리고 야간 슬롯이 있었습니다. 하버마스터 아누프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계획대로 진행합니다. 싸움 대신 정시로 말하겠습니다. 해가 완전히 떠올랐습니다. 남은 시간은 30시간이었어요. 체크리스트 4번 항목에 체크했습니다. 주간 위장작전 개시. 이제 본격적인 심리전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두 번째 날, 아침 해가 떠올랐습니다. 남은 시간은 24시간이었어요. 밤새 작업은 계획대로 진행되었습니다. 첫날 밤 컨테이너 78개가 선적되었어요. 전체 계획의 약 13% 정도였습니다. 아직 갈 길이 멀었죠. 사무실 창문으로 항만 입구가 보였어요. 비크람의 예고대로 노조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트럭의 진입을 막기 위한 바리케이드를 설치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우리의 주요 작업은 이미 야간에 진행 중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진동했어요. 서울에서 온 암호화된 메시지였습니다. 내용은 간결했어요. 동시 이전 확정. 삼가현 전 공장 철수.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삼가현은 인도 내 강진그룹의 3개 주요 공장을 의미했어요. 삼바이, 가지푸르, 현자푸르. 모두 철수한다는 결정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철수가 아니었어요. 인도 내 전체 생산 기반을 포기한다는 의미였습니다. 수천 명의 일자리, 수백 개의 협력업체, 그리고 10년간의 투자가 사라지는 순간이었죠.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지시를 각 팀에 전달했어요. 이제 우리는 설비 128대 전체를 이송해야 했습니다. 600T U20피트 표준 컨테이너 600개 분량을 48시간 내에 선적해야 했어요. 원래 계획보다 30% 증가한 물량이었습니다. 프라디백에 연락했어요. 그의 목소리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준비되어 있었어요. 설비 분해 작업이 예정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손상률도 여전히 목표치 이하였어요. 미라에게도 변경된 계획을 전달했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어요. 트럭 운전사들이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걱정이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없었어요. 추가 보상을 약속했습니다. 그녀는 동의했죠. 아누프에게는 야간 크레인 슬롯을 최대한 확보해달라고 요청했어요. 그의 한숨 소리가 전화기 너머로 들렸습니다. 하지만 그도 이미 상황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어요.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점심 무렵 뉴스가 전해졌어요. 강진그룹 본사가 공식 발표를 했습니다. 인도 내 전 공장 이전 결정. 회사 주가가 급등했다는 소식도 함께 전해졌어요. 시장은 이 결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사무실 밖에서 환호성이 들렸어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모여 환호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는 안도감이 보였습니다. 오랜 불확실성이 끝난 순간이었죠. 하지만 그 환호성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공장 정문 쪽에서 라훌 센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의 뒤로 수백 명의 노동자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소문이 퍼지는 데는 시간이 걸리지 않았죠. 오후 내내 긴장감이 고조됐어요. 노동자들의 시위가 격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작업은 계속되었어요. 우회로를 통해 트럭들이 움직였고 컨테이너가 하나둘 선적되었습니다. 해가 지고 두 번째 밤이 찾아왔어요. 남은 시간은 12시간. 체크리스트 8번 항목에 체크했습니다. 핵심 설비 80% 이송 완료. 밤 11시 항만에서 연락이 왔어요. 아누프의 목소리였습니다.
크레인 작업자들이 소식을 들었다고 했습니다. 작업을 중단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어요. 시간과의 싸움이 더욱 치열해졌습니다. 자정이 지나고 새벽 2시, 갑자기 모니터링 화면이 멈췄습니다. 항만의 크레인이 정지했어요. 숨을 죽이고 지켜봤습니다. 1초, 5초, 10초. 크레인은 움직이지 않았어요. 15초, 16초, 17초. 그리고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7초의 정지. 그 짧은 순간이 영원처럼 느껴졌어요. 누군가의 항의였을까요? 아니면 단순한 기술적 문제였을까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은 우리 모두의 기억에 각인될 것이었어요. 새벽 4시, 두 번째 밤의 작업이 마무리되었습니다. 총 402 TEU가 선적되었어요. 전체 계획의 67%였습니다. 남은 시간은 8시간. 마지막 고비였어요. 해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공장 주변에 모인 인파가 보였어요. 라훌과 디비아 라오의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분노와 좌절감이 가득했어요. 하지만 이미 많은 것이 결정된 뒤였습니다. 서울에서 연락이 왔어요. 김 부회장이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마틴, 기술은 흥정이 아니네. 신뢰 없는 항만에 공정을 남기지 않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기술과 신뢰는 흥정의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나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아침 햇살이 항만의 크레인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컨테이너들이 하나둘 배에 실려가고 있었어요. 남은 시간은 6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순간까지 포기할 수 없었어요. 체크리스트 9번 항목에 체크했습니다. 최종 선적 준비. 이제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세 번째 날 아침, 작전은 완료되었습니다. 마지막 컨테이너가 선적되고 배가 출항했어요. 총 598 TEU, 계획의 99.7%를 달성했습니다. 기적 같은 성공이었죠. 사무실에서 바라본 공장은 텅 비어 있었어요. 설비 128대가 모두 떠났습니다. 남은 것은 빈 건물뿐이었어요. 그리고 침묵. 너무나 이질적인 침묵이었습니다. 점심 무렵 첫 번째 해고 문자가 발송되었어요. 전체 공장 직원 10만 명에게 일괄적으로 전송된 메시지였습니다. 강진그룹 인도법인 운영 중단에 따라 계약 종료를 통보합니다. 단 한 줄의 메시지가 10만 개의 인생을 뒤흔들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광경이 달라졌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분노로 가득했던 얼굴들이 이제는 공포로 바뀌었어요. 라훌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디비아 라오도 자취를 감췄어요. 그들의 구호와 선동은 생존이라는 현실 앞에 무력해졌습니다. 오후 2시, 공단 입구의 상점들이 문을 닫기 시작했어요. 구내식당, 편의점, 휴대폰 대리점까지. 연쇄 폐업이 시작된 겁니다. 그들의 주 고객이던 공장 직원들이 사라졌으니 당연한 결과였죠. 통근버스 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부터 운행을 80% 감축한다고 했어요. 승객이 없어졌으니 당연한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은 버스 기사 수백 명의 일자리도 함께 사라진다는 의미였죠. 오후 3시, 지역은행 지점장이 찾아왔어요. 그의 표정은 심각했습니다. 공장 직원들의 대출금 연체가 시작됐다고 했어요. 아직 해고된 지 몇 시간도 안 됐는데 이미 현금 인출이 급증하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내일을 걱정하고 있었어요. 기술학교 교장도 연락을 해왔습니다. 학생들의 등록금 납부가 갑자기 중단됐다고 했어요. 대부분이 공장 직원들의 자녀들이었습니다. 일자리를 잃은 부모들은 더 이상 교육비를 감당할 수 없었던 거죠. 저녁이 되자 또 다른 소식이 들려왔어요. 중국 기업 로뉴그룹이 공장 인수 의사를 밝혔다는 뉴스였습니다. 모든 직원을 재고용하겠다는 약속도 있었어요. 잠시 희망의 불빛이 보이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그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어요. 상세 내용을 보니 임금은 기존의 60% 수준, 근로조건도 훨씬 열악했습니다.
그들이 원한 건 값싼 노동력과 이미 구축된 인프라였어요. 인간에 대한 투자가 아니라 자산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밤이 깊어갔어요. 사무실 창문으로 도시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평소보다 어두웠어요. 마치 도시 전체가 숨을 죽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어요. 아누프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어요. 마틴, 크레인 운전사들도 해고됐어. 너희 화물 선적하는 걸 도왔다는 이유로 말이야.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비즈니스 결정이 아니었어요. 수만 명의 삶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대부분은 어제까지만 해도 우리를 비난했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저 일상을 살아가던 평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어요. 빈 공장과 어두워진 도시. 그 사이에 있는 수많은 사연들. 철수는 본사의 뉴스였지만 실업은 이곳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뉴스가 아닌 삶이었어요. 노트북을 열고 새로운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떠나면서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고민해야 할 시간이었어요. 체크리스트 마지막 항목을 열었습니다. 품격 있는 퇴장. 이제 진짜 시험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밖에서는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도시가 흘리는 눈물 같았어요. 그 빗소리를 들으며 생각했습니다. 철수는 뉴스였고 실업은 이곳 사람들의 현실이구나. 넷째 날 아침, 뉴스에서 놀라운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비크람과 디비아 라오가 나란히 서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었어요. 그들의 표정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오만함은 사라지고 초조함이 가득했죠. 비크람은 강진그룹의 결정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정부와 노조의 과도한 요구가 이런 결과를 초래했음을 인정했어요. 디비아 라오는 주정부가 강진그룹의 10년간 전면 감세 혜택을 제공할 준비가 되어 있다며 결정 재고를 간곡히 요청했습니다. 화면을 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불과 72시간 전, 이 사람들은 굴복 금지를 외치던 이들이었어요. 이제는 재고해달라고 애원하고 있었습니다. 체면보다 생존이 중요해진 순간이었죠. 서울에서 김 부회장의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의 질문에 솔직히 답했어요. 사과는 들렸지만 예측 가능성은 보이지 않았다고. 침묵이 이어졌습니다. 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있었어요. 한번 깨진 신뢰는 쉽게 회복되지 않죠. 10년 감세라는 달콤한 제안도 신뢰 없이는 무의미했습니다. 협력사 정산 계획을 언급하자 그는 비용을 물었어요. 약 2천만 달러라고 했습니다. 엄청난 금액이었지만 그는 망설임 없이 진행하라고 했어요. 전화를 끊고 재무팀을 소집했습니다. 협력사 312곳 전체 명단과 미지급금 내역을 준비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들의 표정은 의아해 보였죠. 보통 철수할 때는 미지급금을 최소화하는 것이 관행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우리는 다른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오후, 디비아 라오의 측근이 찾아왔어요. 10년 감세한 상세 문서를 들고 왔습니다. 조건은 매력적이었어요. 법인세 전액 면제, 수출입 관세 50% 감면, 부지 임대료 동결. 어떤 기업이라도 탐낼 만한 조건이었죠. 서울에 전달하겠다고 약속했지만 내 안에는 회의감이 가득했어요. 이 사람들이 내일은 또 어떤 얼굴을 보여줄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녁 뉴스에서 또 다른 소식이 나왔어요. 국제신용평가사가 타밀나두 주정부의 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유는 정책 일관성 부재로 인한 투자 환경 악화였어요. 강진그룹의 철수가 가져온 또 다른 파장이었죠. 어둠이 내린 사무실에서 협력사 정산 서류를 검토했습니다. 312개 회사, 수천 명의 직원들. 그들은 우리와 함께 성장해왔어요. 갑작스러운 철수로 그들도 큰 타격을 입었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재정적 손실은 최소화하고 싶었어요. 마지막 영수증에 서명하면서 창밖을 봤습니다. 공단은 이제 거의 텅 비어 있었어요. 불과 일주일 전만 해도 활기가 넘치던 곳이었는데
변화는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겁니다. 다음 날 아침, 협력사 대표들을 소집했어요. 회의실은 금세 가득 찼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불안과 기대가 교차했어요. 테이블 위에 영수증 뭉치를 놓았습니다. 모든 미지급금이 정산되었다고, 오후에 계좌로 입금될 것이라고 알렸어요. 놀란 표정들이 가득했죠.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런 일은 흔치 않았어요. 대부분의 기업은 철수할 때 채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불을 미루거나 협상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달랐어요. 강진그룹은 약속을 지킨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회의실을 나서면서 가벼운 발걸음을 느꼈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습니다. 서울에 보고서를 보냈어요. 주정부의 제안과 신용등급 하향 소식, 그리고 협력사 정산 완료 내용을 담았습니다. 답장은 간결했어요. 결정은 번복되지 않을 것이고, 우리는 품격을 지킬 것이다. 창밖으로 공단의 불빛들이 하나둘 꺼져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내일의 계획을 그려봤어요. 우리가 떠난 자리에 무엇이 남을 것인가? 단순한 철수가 아닌 다음을 위한 준비가 필요했습니다. 다섯째 날, 아침 햇살이 사무실로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날이 시작되었어요. 철수 작전은 끝났지만 마지막 임무가 남아 있었습니다. 품격 있는 퇴장. 이것이 한국 기업과 다른 기업들의 차이였어요. 노트북을 열고 세 가지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첫째, 현지 직원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 둘째, 직원 자녀 100명을 위한 장학금 제도. 셋째, 6개월간의 의료 지원 패키지. 이 모든 것이 서울에서 승인되었어요. HR팀을 소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피로감이 역력했어요. 며칠 동안 해고 절차를 진행하느라 지쳐 있었죠. 하지만 오늘은 다른 소식을 전할 차례였습니다. 재취업 교육센터를 설립하고 장학금 프로그램을 시작하며 의료 패키지를 준비하라고 지시했어요. 그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오전 회의에서 R&D 부서와 AS 센터의 소규모 잔류도 발표했어요. 핵심 기술은 가져갔지만 현지 고객 지원은 계속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약 200명의 인력이 남게 될 거였어요. 완전한 철수가 아닌 부분적 현존을 유지하는 전략이었습니다. 점심시간, 현지 대학 총장이 찾아왔어요. 학생들의 장학금 소식을 듣고 온 것이었습니다. 그의 표정에는 감사함이 묻어났어요. 우리가 떠나는 상황에서도 미래 세대에 대한 투자를 계속한다는 점이 인상적이라고 했습니다. 100명의 학생들이 졸업할 때까지 지원받게 될 거라고 설명했어요. 오후 의료팀과 미팅을 가졌습니다. 직원들을 위한 6개월 의료 지원 계획을 검토했어요. 기본 진료부터 응급 상황까지 모두 커버하는 포괄적인 패키지였습니다. 특히 만성 질환을 가진 직원들을 위한 특별 조항도 포함시켰어요. 아프면서도 일자리를 잃는 이중고를 겪는 이들을 위한 배려였습니다. 저녁, 미라 굽타가 찾아왔어요. 그녀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습니다. 우리의 철수가 많은 이들에게 상처를 줬지만 이런 방식의 퇴장은 처음 본다고 했어요. 대부분의 기업들은 그냥 떠나버리는데 우리는 남기고 간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빈자리에 무엇을 남길 것인가를 고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했어요. 다음 날 아침, 재취업 교육센터 개소식이 열렸습니다. 지역 언론도 모두 참석했어요.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리본을 자르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곳에서 앞으로 6개월간 5,000명이 새로운 기술을 배우게 될 거였어요. 그들 모두가 새 일자리를 찾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기회는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오후에는 퇴직자들을 위한 안내서를 배포했어요. 떠난 후의 삶이라는 제목의 책자였습니다. 재취업 교육 신청 방법, 의료 지원 이용 안내, 장학금 신청 절차까지 모든 정보가 담겨 있었어요. 배포를 지켜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우리는 떠나지만 흔적을 남기는 것이었어요. 저녁, 서울에서 화상회의가 열렸습니다. 김 부회장을 비롯한 본사 경영진이 모두 참석했어요.
철수 작전의 성공과 품격 있는 퇴장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들의 표정에는 만족감이 있었어요. 이것이 한국 기업의 방식이라고 했습니다. 단순히 이익만을 위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 가치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었죠. 다음 날 마지막 짐을 싸고 있을 때 지역 신문이 배달되었어요. 일면에는 우리의 재취업센터와 장학금 소식이 실려 있었습니다. 제목은 갈등 속에서도 책임을 다하는 강진그룹이었어요. 기사를 읽으며 작은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우리가 전하고 싶었던 메시지가 정확히 전달된 것 같았어요. 사무실을 나서면서 마지막으로 돌아봤습니다. 빈 공간이었지만 완전히 비어있지는 않았어요. 우리의 흔적이, 우리의 가치가 남아있었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했어요. 떠나지만 버리진 않습니다. 이게 한국식입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아침 햇살이 사무실을 비추었습니다. 대부분의 짐은 이미 정리되었고 철수 작업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남아 있었습니다. 미래를 위한 조건표, 일종의 경고장이었어요. 노트북을 열고 서울과의 마지막 화상 회의를 준비했습니다. 김 부회장을 비롯한 경영진이 화면에 나타났어요. 그들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우리의 철수가 완벽하게 진행되었지만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의미였죠. 재정박 조건표를 검토해 주세요. 화면에 문서를 공유했어요. 3가지 핵심 조건이 담겨 있었습니다. 첫째, 정책 일관성 지수 0.8 이상 유지. 둘째, 분쟁 발생 시 90일 이내 조정 완료. 셋째, 모든 강제 조항 철회. 이것은 우리가 이 지역에 다시 돌아오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이었어요. 김 부회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이 조건표를 주정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하세요. 회의가 끝나고 디비아 라오에게 연락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랐습니다.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고 조심스러움만 남아있었어요. 주정부 청사에서 만나자는 제안에 그녀는 즉시 동의했습니다. 오후 주정부 청사 회의실에 들어섰어요. 디비아 라오뿐 아니라 비크람과 라훌도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표정은 복잡해 보였어요. 분노와 좌절, 그리고 미약한 희망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 재정박 조건표를 올려놓았어요. 이것은 강진그룹이 이 지역에 다시 돌아오기 위한 조건입니다. 디비아 라오는 문서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이 빠르게 내용을 훑었어요.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이건 매우 구체적이네요. 네, 모호함은 없습니다. 신뢰는 구체적인 행동에서 비롯되니까요. 비크람은 끼어들었어요. 하지만 이건 너무 엄격하지 않나요? 정책 일관성 지수 0.8이라니 어떤 정부도 그렇게 높은 수준을. 말을 자르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싱가포르는 0.92, 베트남도 0.76을 유지하고 있어요.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침묵이 흘렀어요. 라훌은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실수했다는 건 인정합니다. 하지만 이제 와서 이런 조건을. 이건 경고장이 아닙니다. 기회입니다. 체념이 아닌 책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죠. 디비아 라오는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검토해보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필요해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시간은 충분합니다. 우리도 당장 돌아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니까요. 하지만 언젠가는. 회의실을 나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항만 입구에 걸려있던 굴복 금지 현수막이 철거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분위기가 느껴졌어요. 체념에서 책임으로 변화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아누프가 연락해왔어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습니다. 마틴, 항만에 있는 모든 선전 배너가 철거됐어. 이건 무슨 신호일까? 미소가 지어졌어요. 변화의 신호지. 그들이 우리의 조건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의미야. 다음 날 아침, 공항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창밖 풍경을 바라봤습니다. 일주일 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분노와 혼란이 가득했던 거리는 이제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 새로운 결의가 느껴졌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디비아 라오였어요. 떠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이 있어요. 정말로 돌아올 생각이 있는 건가요? 잠시 생각했습니다. 신뢰가 돌아오면 배는 다시 정박할 것입니다. 전화를 끊고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어두운 시간이 지나고 새로운 빛이 보이는 것 같았어요. 우리는 떠나지만 가능성의 문은 열어두고 갑니다. 그것이 경고장이 아닌 기회가 되길 바라면서 공항에 도착했을 때 작은 기자회견이 열렸어요. 마지막 메시지를 전할 기회였습니다. 마이크 앞에 서서 말했어요. 우리는 떠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신뢰가 돌아오면 우리도 돌아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남긴 것들이 이곳의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비행기에 오르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이곳에서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48시간의 출항작전, 설비 이송, 협력사 정산, 재취업 프로그램까지. 우리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했습니다. 이제 공은 그들의 코트에 있었어요. 베트남 하이퐁 항구에 도착한 지 한 달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새벽부터 공장은 분주했어요. 오늘은 새로운 생산 라인의 시운전 날이었습니다. 인도에서 가져온 설비 128대가 새로운 터전에 자리 잡았어요. 컨트롤룸에 서서 모니터를 바라봤습니다. 녹색 불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어요.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가동되고 있었습니다. 프라딥의 손상률 0.3% 목표는 정확했어요. 대부분의 설비가 거의 완벽한 상태로 이송되었습니다. 정오가 되자 첫 제품이 생산 라인에서 나왔습니다. 품질 검사관이 꼼꼼히 살펴봤어요. 그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기준을 통과한 거죠. 박수 소리가 공장 안에 울려 퍼졌어요. 오후 3시, 첫 컨테이너가 공장을 떠났습니다. 목적지는 일본 오사카항이었어요. 노트북을 열고 실시간 추적 시스템을 확인했습니다. 컨테이너는 정확한 경로로 움직이고 있었어요. 저녁 6시, 컨테이너선이 출항했습니다. 그리고 모니터에 녹색 글자가 나타났어요. ONTIME. 정시 출발이었습니다. 깊은 숨을 내쉬었어요. 48시간 출항 작전 이후 첫 성공적인 출하였습니다. 김 부회장에게 보고 전화를 걸었습니다. 성공적입니다. ONTIM이 스탬프 찍혔습니다. 그의 목소리에서 안도감이 느껴졌어요. 마틴, 자네가 해냈네. 우리의 원칙을 지켰어. 사무실로 돌아와 노트북을 열었어요. 48시간 출항 작전 로그를 열고 마지막 항목에 체크했습니다. 베트남 신규 라인 가동 성공. 작전 로그를 닫고 완료 스탬프를 찍었습니다. 창밖으로 하이퐁 항구의 불빛이 반짝였어요. 이곳은 인도와 달랐습니다. 더 작고 더 조용했죠. 하지만 무엇보다 약속이 지켜지는 곳이었습니다. 전화가 울렸어요. 인도에서였습니다. 아누프였죠. 마틴, 이곳에 변화가 생기고 있어. 디비아 라오가 정책 개혁안을 발표했어. 정책 일관성 지수를 높이는 계획이래. 그래. 진심인가? 그런 것 같아. 너희가 남긴 조건표를 하나씩 검토하고 있다더군. 심지어 비크람도 노조 내부 개혁을 시작했대. 지속 가능한 노사관계라는 새로운 구호까지 만들었어.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씨앗은 뿌려졌고 이제 조금씩 싹이 트고 있었어요. 6개월 후 김 부회장과의 회의에서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인도 타밀나두 주정부가 공식적으로 우리의 재정박 조건 중 2가지를 이미 이행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정책 일관성 지수가 0.76까지 상승했고 분쟁 조정 기간도 110일로 단축되었습니다. 재진입을 고려해볼 때가 온 걸까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김 부회장은 고개를 저었어요. 아직은 아니네. 우리가 제시한 기준에 완전히 도달할 때까지 기다릴 걸세. 급할 것 없네. 원칙은 타협이 대상이 아니니까.
그의 말이 가슴에 와 닿았습니다. 이것이 한국식 경영의 본질이었어요. 눈앞의 이익보다 장기적인 원칙을 중시하는 태도. 한번 정한 기준은 끝까지 지켜내는 일관성. 1년 후 인도 현지 신문에 큰 기사가 실렸습니다. 타밀나두 투자 환경 개선 지수 아시아 3위 달성. 우리가 떠난 자리에서 그들은 스스로 변화하고 있었어요. 우리의 떠남이 그들에게도 교훈이 된 것이었습니다. 서울 본사에서 열린 기념식에서 김 부회장이 말했습니다. 우리는 도덕적 해이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고통스러웠지만 장기적으로는 올바른 길이었습니다. 저녁 호텔 발코니에 서서 하늘을 바라봤어요. 어떤 결정이 옳은 것인지 세상은 항상 뒤늦게 알려줍니다. 당장의 이익을 위해 원칙을 저버리는 것은 결국 더 큰 손실로 돌아오는 법이죠. 제 책상 위에는 작은 액자가 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한국 속담이 적혀 있어요. 바른 길은 멀리 돌아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가장 빠른 길이다. 인도에서의 경험이 이 진리를 다시 한번 증명했습니다. 노트북을 열고 마지막 보고서의 결론을 썼어요. 우리는 강자에 굽히지 않았습니다. 약속에만 고개를 숙였습니다. 신뢰는 타협의 대상이 아니라 생존의 기반입니다. 당장의 양보가 아닌 장기적 원칙이 진정한 번영을 가져옵니다. 강진그룹의 깃발이 베트남 하이퐁 공장에 펄럭이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인도의 하늘에도 다시 이 깃발이 펄럭일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더 단단한 신뢰의 토대 위에서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 라인은 더 따뜻하고 감동적인 해외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 시간 내셔서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을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됩니다. 감사합니다.